더러워서 집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4년간 만들 텐데 전세 가격 상승의 진폭을 엄청나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3법 얘기 저희가 빼먹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전세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뭐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뭐냐면 저는 임대차 3법이 서민을 위한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을과 을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 그다음에 다툼하는 구도로 만들어버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툼하는 과정에 이게 계속 그냥 무대뽀로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 또 정착은 될 거예요. 정착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온갖 다양한 판례들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이거를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기를 만들어낼 소지가 조금 강할 수도 있다는 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누구는 좋은 것 같지만 저는 구도를 나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임대인은 배제시켜놓고 임대인도 사실 되게 힘들지만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2년을 그냥 가니까 해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임대인은 죽을 맛인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이제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전세를 올리겠죠. 올리면 얘는 못 올리고 앞에서 이제 2년을 더 가야 되는 애는 못 올리고 얘는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못 올린 상태에서 기준점은 얘가 돼요. 그러면은 2년 후가 되면은 얘는 올리는 상황이 될 거고 얘는 또 못 올리는 상황이 5%가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올릴 때 그냥 여기에 맞춰서 올릴 거냐 네. 또다시 4년이 걸릴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냐. 저는 전세 가격 상승의 진폭을 엄청나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이게 그렇게 가지고 2년 만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2년이 지났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또 속상하겠죠. 네. 그러면 또 2년 후에 다시 마지막 연차에 오게 되면 또다시 엄청나게 올리는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은 그 4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시장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이 2년 단위로 나타나는 현상을 만들어서 2년 단위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포지션을 하나도 변함이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클 수 있다. 지금도 이미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건 현장에서 지금 되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물건이 없잖아요. 왜 물건이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일단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100% 쓰잖아요. 그리고 그 쓰지 않는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요. 제 사례가 그래요. 세입자가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고 나가겠대요. 뭐지? 왜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게 만들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위치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는 물건을 뭐 사실 그렇지 않다고 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하고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올릴 수 있으니까. 또 4년을 써야 되니까 엄청나게 올리겠죠. 이분들은 또 들어가잖아요. 제가 내놓는 물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분이 들어가니까 한 분은 나오셨잖아요. 네. 엄청나게 올라간 물건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거든요. 예. 합리적인 가정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인데 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에 규제가 들어오는 거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규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쪽 편에 쏠리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마다 전세 가격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왜? 물건이 없으니까. 하나는 아예 나올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함으로써 사라져 버렸고 있는 물건들은 당연히 올라가 버렸고 이게 2년 단위로 계속 임대인은 나는 손해보는 장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더러워서 집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4년간 만들 텐데 지금 선분양을 한다고 사전분양을 한다고 하는 게 4년 후에 입주잖아요. 4년 동안 그 집을 하는데 지금 이 집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올라간 걸 해야 되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갑자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라고 해서 3기 신도시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가 쏟아지게 되더라도 물량이 과연 얼마나 날까 싶기는 해요.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또 올라갈 것 같아 보이고요. 설사 이 물량들을 또 그때 기준으로 풀어준다, 뭐 좀 시장이 안 좋아서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또
너무 올라갔던 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진폭을 더 크게 만들면서 올라갈 땐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혹여 떨어질 땐 너무 심하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진폭이 심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그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경제학적으로 좀 풀어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논리로 풀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 점이 제일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은 솔직히 말해서 공급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전세 공급을. 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좀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년에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 높아진 전세가가 또 매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렇죠. 3기 신도시를 만약에 내년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혹여 지연해 보세요. 지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러니까 지연이 된다고 하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5년이 돼요. 그러면 규제 정책도 그랬지만 처음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네. 9.13 얼마나 놀랐어요. 네. 그 이후에 아이씨 넌 그러지 뭐. 원래 이런 거야. 근데 만약 3기 신도시도 혹시라도 그때 지연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게 일종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지연이라고 하게 되면 3기 신도시 4년만 버티면 될 줄 알았더니 5년을 버텨야 되는 거야? 아니면 6년도 될 수 있겠네? 7년도 될 수 있겠네? 이러면 이분들이 돈을 6, 7년 후에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싸게 줘도. 근데 이 시점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가가 올라가는 구조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6년 후에 1억 원을 버는 걸 택하시겠어요? 지금 구축 사더라도 8천만 원 버는 걸 택하시겠어요? 지금 하는 게. 지금 8천만 원,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인지심리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 또 지금 8천 보면 그때 1억을 땡겨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벌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또 투자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리로 넘어오는 거죠. 그 넘어왔던 현상이 2007년, 8년도에 외곽 지역의 상승장이었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안 올랐던 동네. 근데 왜 갑자기 후반부에 많이 올랐느냐? 바로 지금 이런 모습들이, 그때는 이제 티핑 포인트가 판교였단 말이에요. 예, 판교 분양을 했는데 로또 사면은 왠지 내가 당첨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나니까 그 판교 분양이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로또는 없어. 난 안 됐어. 난 안 됐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판교가 되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안 됐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네. 근데 수익을 추구하는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막 어느 동네가 오른대. 판교 분양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동네는 용인이에요. 바로 옆이잖아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지난장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중에서도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어디가 올랐고 어느 동네가,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현상으로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투자는 원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근데 이제 자꾸 어떤 분들, 또 고객이 원하서도 있지만 어디가 올라요, 어디가 올라요. 어디가 오르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기를 볼 때여야 돼요. 관심을 둘 때. 그래서 입지가 좋은 서울을 처음에 관심을 뒀던 거고, 서울에서도 중심부를 뒀던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서울에서 외곽을 봤던 거고, 그러면서 사람의 관심도가 옆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7.10 대책이 딱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던 동네를 생각해보면 인천하고 안산 같은 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이 중에 분명히 100% 내용이 있는 게 인천 어때요? 안산 어때요? 라고 나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투자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한참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만 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려면, 투자를 하려면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10 대책이 딱 터지니까 너무 놀랐잖아요. 인천하고 안산 간 사람이 누구냐? 투자자였거든요. 맞습니다. 투자자의 손발에 딱 묶였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바로 그 직후에, 그게 바로 지금 서울의 중심부와 서울의 노도강 지역, 도봉구 지역, 아까 초반부 얘기했던 글로 움직이는 게, 즉 전세가격이 밀려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계속 밀려서 외곽 지역에 가격이 싼 곳으로 흘러갔는데, 실수요자들은 그래도 투자랑 상관없이 내가 살 곳이니까 좋은 곳을 선택하니까 나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 두 개의 흐름이 가다가 이 흐름이 하나가 딱 묶이니까 이 흐름이 도드라진 거예요. 이게 실수요자의 흐름이거든요. 도드라졌거든요. 도드라졌는데 도드라진 곳이 어디냐? 서울 중심부는 이미 실수요자가 벌써 다 꽉 찼단 말이에요. 네. 강남, 송파, 강동 많이들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원,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쪽,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이게 투자자냐 이거죠. 투자자는 이미 다 손발 묶였는데 실수요자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고양, 덕양, 구리, 남양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다음 현상을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초기에 들어간 사람과 후기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좋은 지역을 선점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밀려서 움직이면 아까 어떤 분이 뭐 인천을 물어보셨다, 어느 지역을 물어보셨다. 그 동선난에 있으면 인천 오르기 전에 뭐가 오를까요? 그 붙어있는 다른 지역, 더 여기보다는 여기를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 올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겠죠. 그렇죠. 바로 붙어있는. 지금 그래서 부천의 움직임이 강해진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이미 광명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광명이 강해지고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7호선 라인에 있는 부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고, 부천의 움직임이 세지면 사실상 인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김포가 세기 때문에 김포랑 붙어 있는 인천 서구도 지금 센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이왕이면 실수요자이면서도 좋은 지역을 사서 이왕이면 올라가고 좀 더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질 곳. 그러니까 제가 무주택들한테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위치가 그래도 서울 붙어 있다. 서울이거나 서울 붙어 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각종 언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서 뒤늦게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고 밀려오는 사람들이 뭐 어디도 올 거고 인천도 올 거고 뭐 어느 지역 안산도 올 거고 뭐 계속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또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또 힘들어 하겠죠. 그리고 아예 샀다라고 만족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올라서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외곽 지역은 혹시나 모르는 하락장에는 또 리스크가 커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그분들이 두려워서 못 산 거잖아요. 사실은. 떨어질까봐. 네. 그런 장이 원래 항상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빨리 보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수요자 움직임은 서울과 서울 근교로 지금 번져나간 상황이다. 이게 번져나는 부분은 예전 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지역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비싸지면 또 그 옆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같이 움직여서 정신 없었죠. 네. 초창기는 투자자만 움직였거든요. 네, 네. 투자자만 움직이다가 중반부 되면서 막 세진 이유가 얘와 실수요자가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얘를 딱 뽑아버렸어요. 정부가. 얘만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의 패턴은 뻔해요. 외곽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장이 될 거고. 그렇다면 강남이나 이런 데 안 오를 거냐? 상식적으로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너는 수도권만 오른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는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싸 나와요. 보이네? 예. 그러면 있는 사람은 원래 있던 사람 또 일로 넘어오는 구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서 계속 움직여서 상향 이동을 하고요. 결국 웬만한 실수요자들이 거의 다 사는 상황, 그다음에 더 이상 뭐 강남권 같은 데의 가격대가 더 이상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이 정도는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실수요자가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뭔가 신호가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내년은 아닌 것 같다.